벌써 2025년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월의 마지막 토요일 날입니다. 이제 설 전에 이 저탄고지 강의가 들어간 이유가 뭔가 생각해 봤더니 명절 때 또 맛있는 음식 또 배부르게 먹고 또 건강을 챙겨야 되는 우리 입장으로서는 사실 알고 나면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탄수화물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보는 시간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탄고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통해 여러분들의 건강한 습관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저탄고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저탄고지란 말 그대로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입니다.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인 탄수화물, 그다음 단백질, 그다음 지방 이 세 가지 중에 우리 몸은 우선적으로 탄수화물을 쓰게 돼 있지만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이 아닌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의 몸의 에너지원은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입니다. 이 세 가지 에너지원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단백질은 근육과 효소를 통해서 인체를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경구를 통해서 들어온 탄수화물은 빠르게 당이 돼서 우선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다음 지방은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탄수화물은 4kcal, 단백질은 단백질 또한 4kcal, 지방은 9kcal입니다. 이 지방은 고급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쓰도록 저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먹는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쓰고 지방은 나중에 쓰기 위해 저장해 놨지만 내 몸에 저장이 되어 있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게 아닌 다시 또 음식을 먹어서 혈중의 당을 높여버리는 지금 이러한 패턴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탄수화물을 적극적으로 줄여서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쓰는 게 목표입니다. 사실 이 케톤 생성 식이요법, 지방을 에너지로 쓰게 되면 지방이 간에서 쪼개져서 케톤이라는 에너지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식이요법의 역사를 한번 바라보자면 1920년도 뇌전증이죠. 우리가 말하는 간질의 치료식단으로 돼지 기름에 계란 후라이를 해서 먹였던 그러한 식이요법입니다. 음, 이 내용은 서울 아산병원 소아청소년 질환 정보에 적혀 있는 내용을 제가 살짝 가지고 와봤습니다. 탄수화물인 당 대신 지방으로부터 얻어지는 케톤체를 두뇌 대사의 에너지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경련, 발작, 그리고 파괴된 뇌신경 세포까지 재생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이때까지 알려져 왔었고, 그리고 많은 효과를 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반적인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탄수화물, 저지방식을 우리는 건강식이라고 알고 왔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계란 노른자 2개 이상 먹으면 되지 않는다. 그다음 새우꼬리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얘기 또한 있었었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먹는 콜레스테롤이 내 심혈관 질환에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과거에부터 발표가 있었었지만 우리가 2014년부터는 버터를 먹는 것이 내 건강에 유익하다. 그리고 내가 먹는 콜레스테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은 인체 내 구성 성분으로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에 있어서 만들어지는 거지 내가 먹어서 혈중이 많이 높아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또한 과거부터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던 지방과 콜레스테롤 위험하지 않다라는 것 내용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스웨덴에서는 버터의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버터 때문에 지방의 섭취가 심근경색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급성 심근경색 비율이 버터의 섭취와 다르게 폭 낮아지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역사적인 뭐 근간을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나는 계란 노른자 안 먹어. 새우꼬리 아니면 지방 같은 거 나는 참 그게 내 혈관을 막고 아니면 나를 죽일 것 같다라는 그러한 걱정을 가지시는 분이 많습니다. 작년 9월에 하버드 한 괴짜라고 말하기 좀 그렇죠. 조금 선구자적인 하버드 대생이 실험을 한 게 있는데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흔히 달걀을 많이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의 한 남성이 이를 실험해 보기 위해 한 달 동안 무려 700개가 넘는 달걀을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히려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달걀 노른자 한 개의 콜레스테롤 함유량은 평균 200mg으로 하루 섭취량의 60%가 들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들에겐 과도한 달걀 섭취를 피하도록 권고해 왔습니다. 하버드대 의학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미국의 한 남성이 달걀이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한 달 동안 무려 720개의 달걀을 먹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달걀을 1시간에 1개, 하루에 24개씩 먹은 셈입니다.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수백여 개의 달걀을 먹었음에도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는 감소했습니다. Eating 720 eggs in 1 month, which alone amounts to 133,200 milligrams of cholesterol, would not increase my cholesterol. Specifically, it would not increase my LDL cholesterol. My LDL cholesterol actually dropped by 2% over the first 2 weeks, and then it dropped by 18 more percent over the subsequent 2 weeks.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축적되는 콜레스테롤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데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올리브 오일이나 견과류 등을 먹는 키토제닉 식단과 함께 집에서 맨몸 운동을 네. 영상과 같이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많은 계란을 하루에 24개씩 한 달 동안 720개를 먹고 그다음 지방이 많은 올리브 오일, 견과류 이러한 고지방 단백질 식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혈관에 쌓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는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장수 시대에 있어서는 이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이 케톤 식이요법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케톤 식이요법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정상적인 인슐린 대사가 되면서 몸이 정말 가뿐해지고 건강해질 겁니다. 아직까지도 그래도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 있죠. 우리나라 사람은 밥심이다. 과거에 예전에 이런 이미지가 있던데 이 사람 얼굴하고 밥그릇 크기하고 똑같습니다. 과거에 먹을 게 없었던 시절에는 빠르게 에너지원을 쓰기 위해서 우리는 이 탄수화물을 먹어왔지만 지금은 사실 영양 과잉 시대, 그다음 당질이 너무 많이 늘어난 이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남은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내가 음식을 먹으면 혈중에 당이 높아집니다. 당이 높아지면 세포로 들어가서 쓰이게 되겠죠. 하지만 세포로 들어가서 다 쓰이지 못하고 남은 잉여의 당은 내 피 속에, 혈액 속에 중성지방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다음 그러고도 남은 잉여의 당은 간에서는 지방간으로, 그다음 피부 밑에서는 피하 지방으로, 장기 안에서는 내장 지방의 형태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지방을 먹어서 혈관에 지방이 쌓이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이 쪼개진 당이 저장되기 위한 형태인 지방 형태로 저장이 됐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저명하신 벤자민 백만 교수가 이 인슐린 저항성이죠.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를 하는 목적은 지방을 태우기 위함인데 이게 인슐린 민감도를 회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슐린 민감도를 회복한다. 그럼 만약에 내가 지방을 태우는 몸이 아니라 지방을 저장하는 몸인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면 어떨까?
그리고 이러한 식단은 과연 누가 해야 될까? 벤자민 빈만 교수는 이 책을 통해서 이러한 질병을 가진 분들은 한번 내가 고민도 해보시고 이 식단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할 것들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탄고지를 해야 되는 사람. 자, 챕터 2의 고혈압, 그 다음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 염증, 심근증,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 편두통, 신경병증, 당뇨병, 자간전증, 다낭성 난소, 난임, 경자생성, 발기부전, 조기사춘기, 유방, 전립선, 대장암, 그 다음 소화장애, 역류성 식도염, 위마비, 고지혈, 비활성 지방간, 신부전, 담석, 쥐젖, 건선, 여드름, 근육 손실, 근육통, 뼈 관절에 대한 질병, 관절염, 통풍, 또 이석성 비만, 그리고 지방이 많은 췌장, 지방이 많은 근육.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하면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다른 병은 없지만 여기 챕터 8에 비만이라고 보이죠, 비만. 아니, 나는 질병은 없어. 난 건강해라고 하시는데, 배가 뻘로 하신 분이 계셔요. 실제로 비만은 모든 질병의 뿌리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합병증을 많이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비만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나도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공부와 저탄고지에 대한 공부를 하셔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만은 WHO가 정한 질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다들 그렇잖아요. 정말 열심히 운동하는데 살이 안 빠진다. 내가 별의별 다이어트 다 해봤는데 요요가 온다. 진짜 억울한 게 저는 음식을 세 모이처럼밖에 안 먹어요. 제 몸에 있는 식충이가 다시 사나 봐요. 또 저주받은 몸인가 봐요. 그래요. 이런 분들은 저렇게 생각할 만하겠죠. 근데 이런 비만보다 더 위험한 비만이 있습니다. 바로 마른 비만입니다. 마른 비만. 내가 배가 있는 것도 분명히 위험하겠지만 내가 만약에 여성이다라고 하면 불알을 이렇게 했는데 말랐어요. 여기 등에 살이 이렇게 삐져나온다. 아니면 속옷 사이사이에 살이 삐져나온다라고 하면 그건 마른 비만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은 인바디를 해보면 몸무게는 다 정상입니다. 체지방도 정상이에요. 하지만 복부만 비만이 나옵니다. 이런 마른 내장 지방, 복부형 비만들은 사실 실제로는 일반 비만보다는 더 이렇게 몸이 안 좋다라는 거. 음, 그럼 제가 저탄고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가이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탄고지를 하기 위해선 맨 먼저 하셔야 될 게 내 몸부터 만드셔야 됩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유니스티가 주는 필그레이트 팩을 하셔도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사실 금액은 좀 많이 비싸지만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에 정말 좋은 영양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국내에는 많이 없어요. 수입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섭취를 한다라고 하면 정말 빠르게 몸이 바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식이 다 바로 곡물이었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동안 곡물을 먹어오던 내 몸이 오늘 하루 아니면 일주일 지방을 먹는다라고 해도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은 3주에서 6주 정도 지나면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포도당을 태우는 몸이 아닌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바꾸기 위한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첫 3주에서 6주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고지방 시기를 해본 적도 없고, 실례로 제가 자동차 그림을 가져왔지만, 경유차에다가 휘발유를 넣으면 차가 망가집니다. 아니면 그런 유류를 통해서 가는 자동차에 전기를 넣는다고 하는데 가지 않아요. 내연기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장기, 간, 위, 그다음 대장과 소장을
밸런스 있게 조금 관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지방을 분해하는 건 이 위에 있는 리파제라는 효소가 나와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장내 미생물이 지방을 잘 대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내 장내 미생물이 우리 주인이 먹는 먹이인 포도당만을 이렇게 소화 대사해 왔다면, 저희처럼 지금 LC 베이스건 아니면 지방질이 들어가게 되면 바로 설사가 나갈 거예요. 또한 위가 안 좋으신 분들, 위 효소가 잘 나가지 않는 분들 또한 설사나 구역감, 구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런 걸 통해서 잘 소화대사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지방이 쪼개지기 위해선 간이라는 친구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간이 케톤을 만들기 때문에. 근데 내가 술이건 스트레스건 다양한 외적인 요인 때문에 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어, 조금 진행이 더딜 수 있습니다. 내 몸 장을 깨끗하게 해주고 또 영양을 충분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면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우선적으로 이 바이스라이프 C세트를 통해서 내 혈관하고 혈액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맑게 해주셔야 더욱더 빠른 진행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떠한 음식을 먹어야 될까? 중요한 건 건강한 탄수화물, 건강한 단백질, 건강한 지방입니다. 요즘 마트 가니까 계란도 난각번호가 있는 거 아시죠? 1, 2번은 뭐 방목이나 뭐 여러 가지 있지만 3, 4번은 케이지 안에서 가둔. 그다음 동물에게도 항생제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항생제와 아니면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은 그런 단백질이나 지방질은 실제로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염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저탄고지라고 해서 다들 아니 그럼 밥 한 공기 먹는 게 아니라 뭐 4분의 1 아니면 뭐 10분의 1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저탄이라는 것들은 좋은 탄수화물, 식이섬유를 의미합니다. 이 탄수화물의 범주 안에서 이 식이섬유가 차지하는 비율만 드시면 돼요. 근데 이 가운데 있는 당류, 당질과 같은 것들은 실제로 권하진 않습니다. 당 알코올은 약간 경계성이 있긴 해요, 사실. 당 알코올. 어, 혈당을 높이진 않지만 단맛을 내는 감미료로 내가 섭취를 하게 됐는데 실제로 단맛을 내기 때문에 내가 단맛에 대한 그 갈구함 아니면 허기짐 같은 것들이 생겨서 오히려 단맛을 더 많이 땡기게 하는 그런 걸 수도 입터짐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다음 이 소위 몇 가지 당알코올들은 혈당을 높이는 거와는 별개로 장내 무생물의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당을 높이진 않지만 제가 아까 앞서서 케어를 했던 위, 장, 그다음 간이나 아니면 다양한 관들 그런 데를 다시 오염시켜 주기 때문에 이 탄수화물 안에서도 당질, 당류는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요. 식사가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된장에 밥 한 숟가락 먹어야 되고 냉면을 또 먹어야 되고 그리고 밥을 먹지 않으면 허기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나도 만약에 탄수화물 중독인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생각을 바꿔보시는 거. 난 그럼 탄수화물 안 먹어. 근데 현미랑 귀리는 좋잖아. 퀴노아 같은 것들. 그래서 난 그런 거를 잡곡밥의 형태로 해서 먹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실제로 당뇨, 현미밥은 괜찮다라는 헬스조선의 기사를 보면 백미의 혈당을 높이는 당질은 77에서 78g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미에는 73g이 들어가 있어요. 73g. 얼마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다들 현미를 권하는가 봤더니 현미 바깥에 있는 이 바깥에 있는 식이섬유하고 이런 미강 같은 것들이 영양의 95%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먹는 이 백미는 영양의 5%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실제로 저렇게 잘 쪼개진 백미를 먹는다라는 건 혈당이 약간은 다른 개념이지만 다른 탄수화물과 같이 훅 높아지기도 합니다. 근데 유니스티 바이오스라이프 C 플러스 한 포에는 이 현미 밥에 2공기만큼의 이 귀리 식이섬유가 단 한 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스라이프 C 플러스를 드시고 식사를 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가 현미밥을 먹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럼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 왜냐면 밥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몸무게 감량이 목적이라면 탄수화물의 비율을 내가 먹는 식사 칼로리에서 5에서 10%, 단백질은 20에서 25%, 지방은 70에서 75%. 그다음 총 먹어야 하는 칼로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음, 많이 먹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은 초보자분들께서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정해드리는 비율이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 몸에 맞는 탄수화물의 양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기준을 잡으시고 점차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내 몸에서 나오는 반응을 잘 이해를 하셔서 혈당이 높아지는 탄수화물만 멀리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탄수화물을 먹지 말라고 하니까 단순히 곡물만 먹지 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셔요. 그리고 과일은, 과일은 섬유질과 비타민이 많다고 많이 드시는 분들도 계셔요. 뭐 요즘 뭐 대봉감 같은 것도 아니면 감귤 같은 것도 참 많이 먹잖아요. 아니면 뭐 샤인머스켓부터 해서 과일의 당질은 과연 건강할까를 봤더니 그것도 아닙니다. 과일 안에는 과당, 포도당, 설탕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망고 한번 보세요. 망고 맛있죠? 망고가 아이고 이렇게 많은 설탕이 들어가 있네요. 그다음 포도가 설탕이 조금은 적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블루베리나 아니면 베리류는 한 10개 정도로 제한을 하는데 요즘은 저는 과일은 추천하지 않아요. 과거에 우리가 먹을 게 없던 시절에서는 과일을 통해서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했지만 지금은 과일을 통한 비타민 미네랄의 섭취가 아니라 과일을 통해서 과당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인슐린 저항성 개선과 질병에 대한 케어를 하시고자 한다라고 하면 과일은 안 드시는 게 좋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음식의 형태가 바뀌어서 몸 안에 흡수되는 게 바뀌면 또 다릅니다. 바나나는 좋지 않아요. 바나나는. 근데 바나나를 발효시키면 바나나가 익으면 약간 거뭇거뭇해지잖아요. 그냥 생 바나나는 혈당을 높이지만 이 발효가 된 숙성이 된 바나나는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발효된 바나나는 저는 섭취를 권장해요. 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제로 지방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여성 가슴, 힙이 다 지방입니다. 여러분들 얼굴 한번 만져보세요. 다 기름이 있죠? 머리에 윤기 또한 그렇고 나의 뇌의 구성 성분도 지방으로 형성되어 있고 세포의 막도 지방, 근육 막도 지방, 호르몬의 재료도 지방. 근데 우리가 너무 저지방식을 하다 보니 이런 지질들이 약해지고 밸런스가 깨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환자 한 명의 조환경 박사는 지방은 장기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어떠한 지방을 먹어야 될까? 지방은 불포화 지방과 포화 지방, 또 하나 트랜스 지방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트랜스 지방도 분명히 있겠지만 트랜스 지방은 자연적이지 않고 인위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몸 안에 들어오면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몰랐던 실제로 과거에는 돼지기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혈관에 쌓인다고. 그러한 포화 지방 또한 몸에는 좋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을 구성하기 때문에 자, 포화지방은 내 몸에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시멘트가 벽돌 같은 역할을 하죠, 벽돌. 그다음 불포화 지방, 오메가3 지방산이건 아니면 여러 가지 지방산들, 불포화 지방은 내 몸에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 몸을 단단하게 구성하려면 이런 지질들이 골고루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저탄고지 한다고 너무 편향된 식사를 하다 보면 몸의 건강이 깨지는 것처럼 실제로 요즘 마트에 가면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코코넛 오일, 아보카도와 같은 것들, 올리브유 같은 것들을 정말 많이 팝니다. 이건 소비자가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몇 년상간에 당을 뺀 음료나 과자나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제는 소비자 인식도 많이 개선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걸 먹으냐 한번 살펴보면 호두나 아몬드, 마카다미아 등 견과류, 그다음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 아보카도유, 생들기름, 들기름이지만 생들기름입니다. 이런 것들을 볶게 되면 바로 산패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 등푸른 생선, 연어, 뭐 생선기름, 육고기에 있는 포화지방산, 그다음 버터와 동물성 생크림 같은 것들은 먹는 게 좋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짜서 압착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름을 하는 게 아니라 잘 짜지지 않은 이 씨앗유를 통해서 기름을 추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짧으면 괜찮지만 과정이 뭐 10번, 20번이 넘어가게 되면 그 산화에 대한 문제 때문에 몸에 오히려 염증을 일으킨다라는 얘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 이런 기름을 통해서 튀긴 음식은 플라스틱을 먹는 것과 똑같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기름을 먹을 수 있을까? 그리고 좋은 기름을 어떻게 찾아 먹을까? 유니스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코코넛 오일이 들어간 바로 유니마트의 퓨얼과 LC 베이스, 또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이 있는 오메가3 리졸브를 통해서 지방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LC 베이스 한 포에는 실제로 LC 베이스 두 포죠. 우유 200ml에 23잔에 해당하는 유청 분리 단백질이 들어가 있어요. 우유가 정말 좋은 단백질의 보급로긴 하지만 우유 안에 있는 그 유당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절반은 소화하지도 못하고 설사하고 또 당, 인슐린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배제한 그리고 LC베이스는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입니다.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은 몸무게를 감량이나 아니면 증가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의 식사 한 끼 또는 하루 전체의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골고루 영양소가 있는 제품을 저희가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LC베이스 성분표를 한번 바라보신다라고 하면 정말 많은 영양소들이 들어가 있다. 유닉스틴이 이러한 제품을 통해서 필그레이트 세이브 10 팩을 출시를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 인슐린 저항성 아니면 저탄고지 식이요법, 케톤 제네시스 식이요법을 많이 광고도 하고 그다음 많이 이렇게 알리기도 해서 정말 정말 많은 케이스들이 전 세계에 지금 존재합니다. 이 필그레이트 세이브 10 팩을 먹는 방법은 아침에 기상하자마자 바로 유니마트 레몬 진저를 먹는 겁니다. 유니마트 레몬 진저를 먹는다라고 하면 그 안에 유니마트 레몬 진저 안에 있는 클로로겐산이 지방을 빠르게 태워줄 거예요. 그다음 유니마트 레몬 진저 안에 있는 테오브로민이 내 식욕을 억제를 시켜줄 겁니다. 또한 그 안에 있는 사포닌이 내 몸에 노폐물이나 아니면 병균에 대해서 이제 세포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흡착해서 빼줄 거고, 그다음 카페인과 비슷한 분자 구조지만 내 몸에 내성이 많이 안 생기고 또 자연스럽게 반응을 하는 마테인이라는 성분이 내 몸을 활기차게 깨워줄 거예요. 자, 아침에는 유니마트 레몬 진저를 먹었습니다. 그다음 점심에는 공복 후에 첫 번째로 들어오는 식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장시간 공복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음식이 첫 번째로 들어오냐에 따라서 내 몸은 다르게 반응해요.
만약에 탄수화물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혈당을 아주 빠르게 높일 겁니다. 단백질 또한 그렇습니다. 단백질과 같이 있는 지방질이 혈중에 들어오게 되면 단백질 또한 혈당을 높이기 때문에 첫 식사가 정말 중요한데 바로 유니스티가 광고하고 있는 LC 베이스를 C 플러스와 함께 혼합하여서 드셔주시면 내가 몸이 지방이 빠르게 연소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저녁에는 바이오스 라이프 6, C 플러스를 드시고 저녁에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필그레이트 팩의 이점은 체중도 감량이 되지만 에너지가 정말 풍만해집니다. 왜냐하면 지방을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그다음 기분도 정말 좋아지고 대사질환도 좋아지고 그리고 혈당 관리, 콜레스테롤 밸런스도 관리해주고 혈압 또한 소화기 그다음 식욕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식욕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필그레이트 시스템에서 또한 중요한 게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 단식을 해주는 게 좋지만 우리 몸에 부하가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단식들은 일반인에게 권하진 않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단식들이 많아요. 23대 1, 뭐 7대 2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아. 뭐 2대 5도 있고, 뭐 72시간 단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 이상의 단식은 내가 정확하게 공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몸에 무리가 될 수 있다. 오히려 단식이 아니라 기아 상태에 빠지면서 근육이 소실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의 단식을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 내가 정확하게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저녁을 먹고 다음날 점심까지의 이 공복을 유지하게 되면 내 혈액 속에 남아있는 잉여되어 있는 당들은 다 사라질 겁니다. 그다음 과거에 잉여됐던 당이 지방의 형태로 바뀌어 있는데 그것들 또한 지방을 섭취함에 있어서 사라지게 될 거예요. 제가 필그레이트 세이브 10팩을 인바디를 통해서 한 20명한테 테스트를 해봤어요. 20명, 뭐 20명 이상이죠. 필그레이트 세이브 10팩을 먹고 일주일 전, 일주일 후 인바디를 측정을 했을 때 거의 다가 체지방이 감량이 되고 근육이 늘었습니다. 운동을 추가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한 명이 근육이 빠졌어요. 한 명이 근육이 왜 빠졌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가이드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이거 드시고, 점심에 이거 드시고, 저녁에 이렇게 드시고, 탄수화물 제한해서 음식의 종류는 골고루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근데 한 분이 제가 저녁에 많이 먹으라고 했잖아요. 탄수화물 배제하고. 안 먹으면 안 빠질 줄 알고 거의 안 먹은 거예요. 채식 요만큼 막 먹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회복을 하면서 대사가 원활해지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 공급이 되면 살은 절대 찌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육은 채워지고 체지방은 빠진다. 그분이 묻더라고요. 많이 먹어도 돼요? 많이 먹어도 됩니다. 우리 뉴잉글랜드에서 2003년도에 이 의학 저널에서 나온 연구인데 고도비만 환자에서 저탄수화물식과 저지방식의 비교. 저탄수화물 그룹은 탄수화물을 30g 미만. 대신 칼로리는 무제한입니다. 칼로리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저지방 그룹은 지방은 30g 미만. 칼로리를 제한시켰습니다. 자, 결과를 보면 칼로리 제한하지 않고 탄수화물을 조금 먹었던 그룹은 몸무게가 5.8kg가 감량이 됐습니다. 하지만 칼로리를 제한을 두고 지방을 적게 먹었던 그룹은 1.9kg가 감량이 됐네요. 아예 안 되진 않았죠. 혈액 검사를 통해서도 좀 괜찮은 결과들이 나왔는데 여기 저탄수화물 그룹은 중성지방이 38%가 떨어지고 38mg이 떨어지고 저지방 시기는 7mg. 그다음 인슐린 민감성은 저탄수화물을 한 그룹이 향상이 됐고 저지방 시기를 한 그룹은 낙하가 됐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더 생겼다라는 거죠. 혈당도 많이 떨어지고 인슐린도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신 분들은 떨어졌지만 저지방 시기를 하신 분들은 올라갔다. 그래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인다고 살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이런 습관 자체는 근육을 녹이는 거예요. 뼈와 근육을 에너지로 쓰게 함으로써 오히려 몸이 약해진다. 자, 오늘부터 잘 먹어야 잘 빠진다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 왼쪽과 같은 몸이 된다라고 하면 살이 아무리 많이 빠져도 별로 좋지 않죠. 장기도 떨어질 거고. 자, 앞서 이런 학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먹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복습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복습. 자, 탄수화물은 어떤 거 먹어야 되는가? 제가 탄수화물 10거 시켜봤어요. 탄수화물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밥, 빵, 면, 떡, 그다음 죽, 뭐 설탕, 고구마, 감자, 옥수수, 과당, 시럽. 아까 식이섬유가 제가 탄수화물이라고 했잖아요. 다양한 채소들 또한 탄수화물입니다. 나머지 밥, 빵, 면, 떡, 죽, 설탕 이런 것들은 무조건 안 먹는 게 좋겠죠. 그다음 뭐 고구마, 감자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어떻게 내가 조리를 하냐에 따라서 몸에 다른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생으로 먹는다라면 저는 뭐 괜찮다라고는 하지만 만약에 굽거나 삶거나 익혀 먹는다라고 하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채소도 잎채소, 그다음 뿌리 채소도 무나 아니면 당근이나 여러 가지 채소들은 충분하게 먹어도 좋다. 그다음 단백질은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생선, 해산물, 달걀, 콩, 우유, 견과류, 씨앗. 자, 위에 있는 고기류는 다 오케이입니다. 그다음 해산물도 다 오케이예요. 다 먹어도 괜찮습니다. 달걀도 좋고 콩은 GMO 때문에 약간 반반이긴 하지만 너무 엄격하게 버리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콩은 허용인데 콩을 통해서 뭐 파생이 된 두유 종류는 조금은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중에 지금 파는 두유 같은 것들은 생각보다 많은 당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 우유 또한 유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 견과류는 마카다미아, 브라질너트, 뭐 아몬드, 뭐 피칸 어느 정도는 추천하지만 콩, 캐슈넛과 같은 것들은 오히려 탄수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드시면 이 저탄수화물 고지방 시기에 맞지 않습니다. 씨앗류도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것들, 해바라기 씨앗 같은 것들은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지방. 지방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뭐 생선에 있는 기름도 괜찮고, 그다음 들기름도 생들기름도 좋고, 올리브오일, 아보카도, 코코넛, 버터, 치즈, 육류에 있는 기름층. 이 버터 치즈도 한번 보셔야 되는 게 버터 치즈에 가짜가 있습니다. 가짜. 버터와 치즈는 우유를 발효시켜서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동물성 유지라는 게 표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식물성 버터, 식물성 치즈 아니면 굳지 않는 걸 굳힌 경화유와 같은 것들을 먹는다라고 하면 그건 내 몸에 좋지 않은 역할을 합니다. 마가린, 쇼트닝 또한 그렇고. 그래서 지방을 고를 때든 뭐 탄수화물은 빼지 말고 지방을 고를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자연스러운가 아니면 인공적인가. 우리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지방은 어떤 거든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인위적으로 핵산을 써서 이 분리를 시키건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는 것들은 오히려 몸에 독이 된다. 자연에 있는 기름은 내 몸을 죽이지 않는다. 저탄고지 식이요법의 기본 수칙입니다. 바로 첫 번째, 건강한 탄수화물을 섭취하자. 혈당을 올리는 음식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섬유질이 풍부해도 과일은 당이 많아서 배제입니다. 그다음 양질의 영양을 섭취하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단백질과 똑같은 지방처럼 보이겠지만 이 가축의 환경 아니면 사료에 따라서 영양이 달라집니다. 모양은 똑같이 보여요. 아니 마트에 가서 고깃값이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어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필수 아미노산과 필수 지방산,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하게 많이 먹어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충분한 수분 섭취.
내 몸이 포도당 대사가 아닌 지방 대사로 바뀔 때는 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는 미네랄들이 소변을 통해서 다 배설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일시적으로 탈수가 생겨요. 근데 내가 소변을 통해서 배설하는 건 많지만 보충을 해주지 않으면 나의 대사는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한 3개월, 3주 정도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 게 좋고, 그 다음 원활한 대사를 위한 영양 보충. 우리가 살이 빠지잖아요. 살이 빠지는데 한 5kg 빠지다가 살이 안 빠져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지방은 고급 에너지원이잖아요. 고급 에너지원. 북극곰이 살을 찌우는 이유는 그 기인교를 나기 위함인데 너무 많은 지방이 빠르게 연소가 되면 우리 몸은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지방을 태우는 거 멈춰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강제성을 좀 띠면서 다시 지방을 태워라고 빡 불씨를 일으켜야 돼요. 그게 바로 마테인과 카테인과 같은 에너지를 도와주는 이런 영양을 드셔야 됩니다. 그다음 처음 초기를 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나의 식사 패턴이 깨져 있었고 안 그래도 나의 대사 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걸 지방에 대해서 바꾸려고 하면 내 몸이 아니라 내 뇌가 기억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내가 나태를 먹지 않아도 지방이 타고 있을 거고 왜냐하면 내 몸이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정확하게 시간을 준수해 주셔라. 그리고 이러한 식이요법을 하다 보면 몸에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바로 키토플루와 같은 것들이 느껴집니다. 키토플루, 키토레시. 키토플루는 뭐냐? 우리 키토와 인플루엔자의 플루가 붙어서 감기 몸살과 비슷한 증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당에 대한 금단 현상일 수도 있겠죠. 막 손이 떨리다던가 아니면 심장이 벌렁거린다든가 아니면 뭐 갑자기 기력이 없어서 막 쓰러진다라든가 근육이 많이 아프다라든가. 그래서 이 탄수화물의 금단 증상은 증상마다 내가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뭐 표를 통해서 제가 12가지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보여드리고 키토레시는 우리 몸에 발진인 알러지가 나오는 거예요.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바꿨는데 내 몸 안에 있는 지방이 그 안에 있는 많은 독성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항생제를 놓잖아요. 그 항생제가 저장되는 곳이 지방입니다, 지방. 그래서 지방을 빠르게 태우다 보면 그 몸에 있는 지방에 있는 염증이나 항생제와 같은 것들이 피부를 통해서 빠져나가면서 알러지 현상이 생겨요. 그걸 우리는 키토레시라고 합니다. 뭐 증상에 따라선 탄수화물을 줄이기도 아니면 고기를 줄이기도 지방을 줄이기도 아니면 약물을 먹기도 하는 이런 해소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저탄고지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질문을 많이 하셔요. 설사, 변비가 있어요. 몸이 필요해요. 두통이 있습니다. 어지럼증이 있고 소화가 안 되고 구토가 막 생깁니다. 아니면 근육 경련, 통증. 그다음 집중력이 떨어져요. 우리가 말했듯이 브레인 포그라고 하죠. 뇌 안개 같은 것처럼. 그다음 오히려 엄청 배가 고파요. 아니면 막, 막 식욕이 이상해집니다. 증가하거나 식욕이 막 감소하거나. 그리고 잠도 자지 못하고 입이 마르면서 갈증이 나기도 시작하고 심계항진이라 그래서 심박수가 막 높아지기도 합니다. 변비 설사도 생기고 기분이 바뀌고 그다음 수족냉증 같은 것들이 생기고 이런 거는 우리 몸이 새로운 에너지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나오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두통이 생긴다라고 하면 전해질이나 나트륨, 칼륨 그러니까 바이오스라이프 E 에너지나 본 컴플렉스 같은 것들을 좀 드셔주시고 어지럼증 또한 그렇습니다. 그다음 메스꺼움과 구토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소화기 쪽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이오스라이프 세븐이나 아니면
NTBT와 같은 것들. 그다음 근육통 또한 전해질의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섭취해 주시면 이 키토플루 아니면 몸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바꿀 수 있다. 저탄고지의 장점은 내 몸이 지방을 에너지로 쓰게 하기 때문에 뭐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면서 숨만 쉬어도 뭐 체지방이 감량이 되는 그런 몸으로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지방을 꺼내서 쑥쑥쑥쑥 쓴다. 그다음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 호르몬, 배부르다 호르몬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게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면서 식욕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바뀐다. 왜냐하면 내가 먹은 걸 저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먹은 걸 다 써버리기 때문에 살이 찌지 않습니다. 그다음 벤자민 빅만 교수가 말했던 당뇨, 고혈압, 고지혈 같은 대사질환, 암과 알츠하이머, 여드름, 다란성난소 증후군, 파킨슨, 간질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과거 뭐 100년 전부터 연구를 해왔었어요. 뇌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뇌 에너지원이 포도당인 줄 알았는데 케톤이 있네. 근데 케톤은 포도당보다 훨씬 더 분자 구조가 작네. 그래서 실제로 명상을 하거나 단식을 통해서 머리가 맑아지는 것도 많이 보셨죠. 그다음 살이 빠져도 이 얼굴이 처지거나 막 살이 처지는 게 아니라 지방이 먼저 빠지기 때문에 내 몸에 지방이 가장 많은 부위인 그게 피 속의 중성 지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방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장 지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탄고지를 통해서 호르몬과 인슐린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대부분 만성질환의 뿌리이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진정 건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에 대한 정의를 해놨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건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저탄고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아니면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 신체와 정신에 대한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 또한 초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탄고지는 나를 사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잘 이해를 해서 콜레스테롤 누명을 우리가 벗겨낸 것처럼 지방의 누명도 유니스티가 앞장서서 여기 계신 사업자분들이 앞장서서 벗겨냈으면 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모두가 바뀌는 그날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